야, 42년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없냐?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미뤄둔 듯한 손짓으로 앉아있는 친구의 머리 위로 차갑고 거친 맥주를 쏟아붓기 시작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그 순간 머리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맥주를 뒤집어 쓴 남자는 믿을 수 없게도 일어서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젖은 얼굴을 한번 닦고는 가방에서 은빛이 번쩍이는 작은 명함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42년 전 학교 일진이었던 남자, 평생 괴롭힘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피해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심판자인지는 이제 곧 단 1분 만에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병을 든 그 남자는 바로 그 1분 안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이 사연의 느낌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 강하고 깊은 이야기로 이끌어줍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8세가 되면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주는 층층의 경험이 사람을 둥글게 만든다지만 제겐 그렇지 않더군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장부를 들여다보며 수상한 숫자의 흔적을 좇는 삶을 오래 살아서인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회계법인 감사팀장이라는 자리는 누군가의 비리를 들춰내는 자리였으니까요. 제 책상 위엔 오늘도 인쇄된 결산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회색빛 사무실 한쪽으론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비스듬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붙잡은 건 단 한 줄의 이름이었습니다. 최도강, 한문그룹 대표이사. 그 이름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죠. 순간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숫자 하나, 이름 하나에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름은 제게 단순한 피감기관 대표의 이름이 아니라 42년 전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한 소년의 얼굴과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장부는 분명 회사의 회계 비리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어느 낡은 운동장 끝 축축한 겨울 공기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아이. 웃으며 제 도시락을 뺏고 제가 숨을 곳을 찾을 때마다 뒤따라와 발로 걷어차던 그 아이. 최도강.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보고서 안에 두꺼운 서류철이 아니지라고 답하는 듯 했습니다. 한문그룹의 최근 분식회계 정황은 분명했고 그 책임은 대부분 최도강에게 향하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마주했던 문제 있는 기업가 중 하나일 뿐이라면 좋았겠지만 인생은 때때로 잊고 있던 과거를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꺼내놓곤 합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그가 직접 승인한 결제 내역, 수상한 계열사 이동 내역, 그리고 감사팀이 찾은 여러 금융자금 흐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란 녀석이 결국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억 저편으로 밀어두고 살아온 얼굴인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교실에 울리던 운동화 끄는 소리, 뒤에서 들리던 웃음 섞인 비웃음, 그리고
이유 없이 얻어맞던 그 나날들. 저는 이미 중년을 지나 노년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이인데도 그 시절의 공포는 조금도 낡지 않은 채 제 안에 남아 있더군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으니까요. 단순히 과거의 일진과 마주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 회사는 수천 명의 직원과 투자자의 삶이 걸린 사건이었고 그 중심에 최도강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를 반드시 파헤쳐야 했습니다. 비록 그 이름이 제겐 상처로 남아있는 얼굴일지라도요. 저는 의자를 살짝 밀며 일어섰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보고서는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고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래전의 겨울 교정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 시절 매일같이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던 소년, 그리고 그 소년에게서 가장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조용한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42년 전 저는 늘 교실의 가장 뒤편, 창문 옆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쉬운 상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틈타 언제나 어둡고 거칠게 웃던 한 아이가 있었죠. 최도강. 그 이름은 제게 단순한 동창이 아니라 어린 시절 제 세상을 지배하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도강이는 매일 아침처럼 교문을 들어서면 꼭 저부터 찾았습니다. 야, 조용히 생긴 놈. 오늘도 가져왔냐? 그 말은 곧 제 도시락을 뒤집어 보겠다는 뜻이었고 가방을 검열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주머니에 몇 푼 넣어오지 않으면 화장실로 끌려가거나 계단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겐 이유를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반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조금만 덜 아프게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 시절의 도강이는 대책 없이 거칠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들켜도 곧장 대들고 툭하면 책상을 발로 차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친구들의 도시락 값을 빼앗는 일은 일상이었고 조그만 잘못 하나만 보여도 주먹이 먼저 나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어떤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쉽게 굴복하는 게 어린 시절의 잔인함이었는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를 피하거나 아예 아부했습니다. 저는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강이가 가장 만만하게 여긴 존재, 얼굴에 힘 한 번 주지 못하던 조용한 아이. 바로 제가 그 표적이었죠. 하굣길에는 늘 도강이의 그림자가 제 뒤를 밟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워밍업하던 체육 시간에도, 복도에서 벽에 기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던 점심시간에도 저는 늘 숨을 삼키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말할 곳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털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심해질 거란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 도시락통이 교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고 어떤 날은 가방에 흙을 가득 채워놓기도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괜찮냐고 묻긴 했지만 그 짧은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도강이의 눈치를 봤으니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사람을 깊이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까?를 먼저 떠올렸고 어른이 된 뒤에도 가까운 관계를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 내성 같은 것이었죠. 폭력은 끝났지만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꿈에서 그 시절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책상 밑에 떨어진 도시락, 운동장에서 들리던 웃음 섞인 비아냥,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던 손.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모든 게 꿈이라 다행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아직도 그 교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제 마음속의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업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켜본 저는 그 문구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명중학교 42주년 동창회 초대 안내. 그 순간 오래전 교정에서 불던 바람 소리가 다시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분명 두려움도 있었고 끝내 마주해야 할 어떤 숙명 같은 것도 있었죠.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빛나던 서명중학교 42주년 동창회라는 글씨는 오래 묻어둔 상자를 갑자기 열어젖힌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릴 정도였죠.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명중학교 그리고 최도강. 이미 지난 일이라고 나는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지만 진실은 항상 속을 감추지 않고 얼굴을 들이미는 법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어른이 아니라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간 듯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 찾아온 감정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냉정함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판단해온 제 직업은 사람의 민낯과 그 뒤의 의도를 읽어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이름이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잘못된 힘을 휘두르고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던 감사자료에서 이미 그의 이름은 여러 수상한 숫자들의 끝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계열사의 지분 이동, 매출 조작이 의심되는 시점,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 모두 최도강이 승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그저 옛날 일진과 다시 마주치는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현직 대기업 대표의 범죄를 파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은 지금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 동창의 자리가 그 남자가 술기운에 혀를 풀어버릴 공간이라면, 만약 그가 과거처럼 오만하게 자신을 과시하려 든다면, 만약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면, 그래. 눈을 뜨는 순간 생각은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다. 최도강이 입을 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현장이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어린아이도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계법인 감사팀장이었고 숫자 하나의 속임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기록하고 정확한 순간을 포착해서 진실을 꺼내놓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죠. 저는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열어 행사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이름, 날짜, 시간.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정확한 이미지로 배열되었습니다. 사람은 오래된 장소에서는 긴장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라면 말이죠. 최도강이 가장 느슨해질 순간, 그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완벽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털어놓는 말,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자랑, 술김에 내뱉는 오만함. 그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옆에 놓여있던 작은 메모지를 집어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장치 위치, 동료 2명 대기, 동창회 장소 출입 동선 파악, 술자리 테이블 자리 확보, 도강이의 심리 패턴 파악, 질문 리스트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글씨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오랜 시간 막혀있던 감정이 방향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서명중학교 시절에 저는 그 아이의 발끝 소리만 들려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숫자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 하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도강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렇기에 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완벽한 현장 확보 계획.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장비부터 준비하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결심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니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난히 얇고 평평한 모양의 상자였죠. 겉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손가락 끝보다 조금 큰 검은색 기기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소형 녹음 장치, 간단한 버튼 하나와 작은 LED 표시등이 있을 뿐 보는 사람은 단순한 단추 장식으로 착각할 만큼 작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너를 쓸 일이 다시 있을 줄은 몰랐는데.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정해져 있었죠. 그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어떤 눈빛의 흔들림도 기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42년 만에 마주할 얼굴을 위해 와이셔츠를 벗어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단추에 녹음 장치를 고정시키는 작은 클립을 조심스럽게 끼우며 마치 갑옷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조용한 각오가 몸 안에서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추 사이로 들어간 장치는 티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고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단추를 꼭 눌러 안정감을 확인한 뒤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좋아.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이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현직 대기업 대표이자 어린 시절 학교를 장악하던 일진이었던 남자. 그는 늘 자신이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태도로 움직였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끌어들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런 인물을 상대하려면 제 뒤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팀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동료의 이름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후배, 정태훈. 두 번째는 분석 능력이 뛰어난 선배, 박소연. 둘 다 말이 많지 않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 무슨 일입니까? 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이번 감사건. 도강이건 말이야. 아, 그 사람. 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현장에서 실수하게 만들어야 해. 동창회가 있어. 동창회요?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까? 그래. 너희 둘은 호텔 주변에서 대기해줘. 내가 신호 주면 바로 들어오고. 짧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통화의 박소연 역시 차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 있는 건 아니죠? 없어. 이건 사건이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속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감사건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순간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도. 작전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제가 도강에게서 직접 입을 열게 만들고 두 동료는 제 신호에 따라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 최도강은 술자리가 길어지면 반드시 말이 많아지는 타입이라는 소문도 들었고 회식 자리에선 전성기 시절 얘기를 자랑하듯 늘어놓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습관이 이번에는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무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도강이 먼저 말을 걸어올까? 아니면 저를 기억하지 못해 지나칠까? 기억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표정이 두려움일까? 비웃음일까?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저는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동창회 당일,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할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이어져야 했습니다. 녹음 장치를 끼운 와이셔츠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셔츠를 입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창회 날 호텔 연회장은 낮게 깔린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42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제 어깨 위로 쏟아지는 듯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명중학교 시절 함께 졸업했던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고 누구는 머리가 희끗했고 누구는 어딘가 삶에 찌들어 있었고 또 누구는 지나치게 들뜬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풍경보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 멀리 중앙 테이블, 과하게 비싼 브랜드 로고가 박힌 재킷, 반짝이는 시계, 턱을 올리고 앉아있는 남자. 그가 바로 최도강. 숨이 아주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라고 말하는 듯한 기세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조금 더 넓게 펼치고 앉아 있고 사람들 시선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한문그룹 대표 자리에 올라서도 어린 시절 서명중학교 운동장에서 보이던 그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도강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주변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너희들 아직도 이렇게 모이면 옛날 생각 나지 않냐? 도강의 목소리가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르며 크게 울렸습니다. 그 말투는 42년 전 복도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교실 공기, 그때의 계단 뒤 구석, 그때의 비웃음이 순식간에 현재의 공간 위로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래, 그렇지. 목소리는 건조했고 웃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좋았던 시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 괴롭히던 때라는 뜻이라는 걸. 도강은 그 미묘한 공기를 읽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했는지 기분 좋다는 듯 웃으며 손을 턱에 올렸습니다. 아 진짜. 그때 내가 말이야.
너희들 다 줄 세우고 거기 벽에 세워놓고 말이야. 허허. 지금 생각해도 웃기다. 순간 주변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잔잔하던 음악이 멀어지고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대로구나.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불편하게 시선을 돌렸고 어떤 이는 눈을 낮추고 마지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놓고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시 중학생이 된 듯 다들 그 시절의 위계 속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묘한 냉정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에도 자신을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술에 취하면 방심하고 입이 풀리고 자랑에 가까운 실수가 나온다는 걸 저는 수십 년의 조사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강은 잔에 술을 붓고 또 부으며 흥이 오른 듯 했습니다. 야, 너네 기억나냐? 내가 그때... 그의 말은 점점 커졌고 손짓도 과장되어 갔습니다. 거만함은 나이가 들어도 닳지 않는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도강의 그림자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만 자랐고 돈만 많아졌을 뿐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더 위험해지는 사람.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음 장치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단추 아래로 기록되고 있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곧 시작될 거라는 것.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세 번째, 네 번째로 채워질 때쯤이었습니다. 연회장 공기는 조금씩 흐트러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실려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도강. 그는 마치 무대 조명을 받은 배우처럼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누가 시선을 주지 않아도 그는 혼자서 충분히 떠들 만큼 도취되어 있었죠. 술잔을 휙휙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은 42년 전 서명중학교 복도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야, 너네 모르지? 우리 회사 이번 분기 매출? 그거 반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듣자마자 저는 손끝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테이블 아래 와이셔츠 단추 속에서 녹음 장치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지금 이 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숨을 조여왔죠. 도강은 술잔을 위로 들어 올리며 주변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봐라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그냥 숫자만 가지고는 안 돼. 가끔은 만들어줘야지. 알지? 웃음이 아니라 자랑이었다. 자신의 범죄를 우월감의 장식처럼 자랑하고 있었다. 동창들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하지 하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강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겠죠. 그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반응만 원해왔습니다. 도강은 어느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배에게 팔꿈치를 툭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네 허위 계열사 설립이라고 들어봤나? 그거 잘만 쓰면 진짜 꿀이야. 세금도 줄고 돈도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고 그게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조용히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숨, 한 웃음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숫자의 흐름으로 사람을 읽어온 제 경력은 지금 이 순간 그의 말투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살짝 눈을 크게 뜨며 도강을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숙이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강이 말하는 내용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는 범죄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강 본인은 이 모든 걸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더 떠들어댔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리스크 관리가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런 걸 너무 따져. 그래서 큰 기업을 못 만드는 거야. 큰 판을 벌릴 줄 알아야지. 내가 그걸 보여준 사람이라고. 저는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벌려온 판. 이제 그 판이 곧 무너질 거다. 도강은 점점 기분이 올라 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이번에 우리 그룹이 몇 군데랑 거래하면서 말이야, 실적이 좀 부족했거든? 근데 내가 방법을 알잖아. 그거 살짝만 손보면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 말을 들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 발언들을 끌어내야 하는 시간. 그가 스스로 더 깊은 곳까지 얘기하도록 내가 말 한마디로 불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잔을 살짝 들며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도강,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나? 도강은 제 말을 듣고 마치 다시 왕관을 쓴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강의 말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매출 부풀리기, 허위 계열사, 투자자 기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마치 능력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고 있었고 술 기운은 그의 혀를 더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핵심이 없었다. 직접 지시했다는 말. 그 한 문장만 있으면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잔을 기울이며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강, 근데 말이야, 그런 건 아무나 못해. 내가 직접 손대지 않으면 직원들이 감히 그렇게 못하지 않나? 단순한 칭찬처럼 들리도록 그가 좋아할 톤으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말하는데 신경을 썼다. 그는 자랑을 좋아했고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순간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었다. 도강은 바로 반응했다. 야, 그럼 내가 시켜야 하지. 누가 하겠냐? 말끝이 올라갔다. 취기가 돌기 시작한 눈동자는 스스로 위험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조금 더 파고들었다. 그래도 그 정도 규모면 임원들한테라도 맡기고 너는 손 안 대는 게 좋을 텐데? 마치 너 같은 사람은 굳이 손 더럽힐 필요 없지 않냐는 뉘앙스를 섞었다. 그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역시나 그의 웃음은 더 커졌다. 하, 너 아직도 세상 잘 모르는구나, 강민아. 그는 잔을 흔들며 주변 사람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춘 듯 하면서도 은근하게 높였다. 그런 건 말이야. 내가 직접 지시해야 움직여. 윗선에서 번호 하나만 바꿔라 하면 다 굴러가는 거지.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방금 그 말. 내가 직접 지시해야 그 문장이 녹음 장치 속으로 정확히 들어갔다. LED가 아주 미세하게 깜빡였다. 마치 받았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놀라서도 안 되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저 조금 더 듣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다. 와, 도강, 너 진짜 한문그룹을 혼자 굴리는구나. 그저 감탄처럼 들리게 조절한 목소리. 그는 기다렸다는 듯 더 깊이 빠져들었다. 혼자 정도가 아니야. 그 회사는 내가 없었으면 벌써 무너졌어. 회계, 관리, 그런 건 다 허울이야. 진짜로 회사 굴리는 건 내 감각이라고.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겉으로는 그렇구나 하는 태도, 속으로는 조금만 더 하는 계산. 그래서 이번에 그 계열사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단추 밑에서 녹음 장치가 다시 한번 깜빡였다. 도강은 목이 말랐는지 잔소리를 덜컥 마시고는 씩 웃었다. 그거, 아하, 그거 내가 사인했지. 아니, 사인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짜준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애들이 멍청해서 내가 뭐라 해야 굴러가. 순간 주변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도강은 이미 취기에 젖어 그들의 반응을 읽을 여유조차 없었다. 제가 바랐던 문장이 아무런 경계 없이 자기 입으로 자기 목소리로 녹음기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직원들이 멍청해서 내가 지시해야 움직인다. 허위 계열사는 내가 짜줬다. 매출 부풀리기는 내가 설계했다. 그 말들이 지금 제 가슴 안에서 하나씩 진동하듯 박히고 있었다. 저는 잠시 잔을 돌리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그래, 너라면 가능한 일이지. 예전부터 그랬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했으니까. 그 말에 도강은 더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은 잔에서 맥주캔으로 옮겨갔다.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다. 취기가 본색을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선을 보며 저는 알았다. 지금부터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 술 기운이 과거의 폭력성을 끌어올리는 순간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는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도강은 제 말을 듣고 술 기운이 한껏 오른 얼굴로 기분 좋다는 듯 웃더니 갑자기 맥주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렸지만 시선만큼은 기묘하게 정확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억눌렸던 본성이 기어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야, 강민. 저를 불러세우는 목소리는 42년 전 복도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다가올 때의 호흡, 누군가를 놀리기 직전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그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제지받지 않는 사람의 표정. 그는 제 앞에서 멈춰서더니 느닷없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변한 게 없냐?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한 번 했죠. 그런데 도강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넌 옛날이랑 똑같이 찌질하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캔 윗부분이 칙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거품이 윗부분에서 흘러오르더니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맥주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정수리에서 목덜미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서서히 퍼져 내려갔습니다. 도강의 손목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과거의 기억을 날카롭게 긁어냈습니다. 술 냄새,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비명 같은 숨소리. 모두가 겹쳐 들어왔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도강아, 그만해라.
싫다는 듯, 놀랐다는 듯 속삭이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왔죠. 하지만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강의 기세는 여전히 연회장 한가운데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는 그런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봐라. 이 찌질한 놈 좀 봐.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술이 흘러내리며 셔츠가 젖어들었습니다. 제 손등에서도 맥주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물 아래로 잠수한 듯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도강은 여전히 제 앞에서 서성이며 자기 자신에게 취한 사람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놈이 감히 나한테 훈수 두려고? 아직도 이 바닥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지? 너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맞는 놈이야. 그의 비웃음 아래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다. 주변의 동창들은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친구는 말하려다가 입술을 깨물 듯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서 불쌍함도 동정도 읽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제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요. 도강은 제 반응이 없자 더 신이 난 듯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비웃었습니다. 말 좀 해봐라, 강민아. 왜 가만히 있어? 옛날처럼 또 쫄았냐? 그는 이제 완전히 제 위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42년 전 서명중학교의 복도 그 계단 뒤에서처럼.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었죠. 지금의 저는 그때의 강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방금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술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덕분에 오히려 더 무거웠죠. 도강. 그 한마디에 주변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강도 잠깐 눈을 찡그렸습니다. 술기운 때문에 흔들리는 초점이 저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젖은 손으로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듯 말 듯한 작은 금속 소리가 연회장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지금의 나를 말이죠. 도강의 웃음이 점점 커지던 순간 제 주변에서 누군가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술렁이는 공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저와 도강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조심스럽게 가늠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맥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어두운 물속 깊이로 내려가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단 하나의 순간만 선명해지는 느낌. 도강은 제 반응이 없자 한껏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옛날처럼 또 말도 못할 거야? 그의 비웃음은 더 날카로워졌고 저를 향한 눈빛은 우월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가방 안쪽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찰칵! 명함 케이스 뚜껑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기묘하게 연회장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술렁이던 소리가 잠시, 아주 잠시 멎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동창이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강도 시선을 내리더니 어리둥절한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그게? 명함이라도 줄라고?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서 조금씩 긴장이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턱을 받쳐 그 글씨가 도강의 눈에 정확히 들어오도록 돌렸습니다. 회계감사 총괄 서강민. 그 순간 도강의 표정이 아주 짧게 정말 눈 깜빡할 사이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취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져 있던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방금까지 비웃고 놀리던 그 강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가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듯한 표정. 뭐야 이게.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강은 곧 다시 허세를 붙잡으려는 듯 목을 가다듬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책 하나 들어있다고 기가 죽을 줄 알았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방졌지만 조금 전처럼 매끄럽게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걸리는 듯 떨리는 듯한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만 조용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방어도 공격도 없이 그저 사실만, 이름만, 직책만 놓아두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도강은 갑자기 불편해진 듯 맥주 캔을 내려놓고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밀려왔지만 그의 호흡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 말 뒤에는 혹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부정하려 해도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주변 동창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팀 하고 속삭였고 다른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도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그 복도에서 계단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맞서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단숨에 뒤집히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 그 해방감 속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명함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가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강의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은 방금 전의 오만함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기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 중인 동료들도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명함 케이스를 닫는 소리가 잦아들자 연회장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강은 이미 취기와 당혹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주변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젖은 와이셔츠를 한번 훑어내린 뒤 아주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듯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강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문장을 꺼냈습니다. 도강. 그 부름에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이 아니라 저 멀리서 날아오는 무언가를 처음 본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러나 명확하게 그 누구도 듣지 못할 이유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리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음악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주변의 조용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강의 얼굴에서 피가 단숨에 빠져나가듯 색이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세상을 비웃던 그 표정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손에 들려있던 빈 맥주캔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급히 발을 헛디딘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습니다. 녹음.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손가락으로 와이셔츠 단추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기서 모든 소리가 이미 파일로 저장되고 있었다. 도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장난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소리는 분명 강하게 말하려는 의도였지만 전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회장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태훈과 소연, 저의 두 동료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 동창회 참석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 집중된 긴장감과 정확한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도강이 그들을 본 순간 그의 몸이 아주 작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태우는 제 앞으로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은 이미 손에 든 서류를 열어 녹음된 문장과 매칭되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소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내용, 그리고 기존 감사 자료와의 일치 여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동창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비웃음도 불편함도 아닌 공포, 충격, 불신. 그동안 잘 나가던 대기업 대표라 불리던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강은 허탈하게 웃으며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장난이지? 강민아, 너 지금 장난하냐? 하지만 목소리는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 주변으로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키워드 하나하나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매출 조작, 허위 계열사 설립, 뇌물거래, 직접 지시. 그 말이 연회장 가운데를 파고들자 도강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벼랑 끝에 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그의 앞을 막아섰고 소연은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지금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한문그룹 관련 자료를 수거하겠습니다. 도강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그냥 술자리 얘기야. 농담이라고. 농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문장, 그의 웃음, 그의 자랑, 그의 허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끝났네, 도강이. 저는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러 왔던 무게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 자리 이후에 오게 될 것입니다. 도강이 말을 잇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오래전부터 제 안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동창회장은 결국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모두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이미 수많은 눈과 귀를 통해 어디론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강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빠져나갔지만 그게 마지막으로 대표라는 이름으로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서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고 바로 검찰 경제범죄수사부와 국세청 조사국이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서류철, 수천 개의 숫자, 그리고 도강이 스스로 내뱉은 음성 파일 하나. 그 모든 것이 맞물려 한문그룹을 단숨에 덮쳐오는 파도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뉴스 속보로 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찰, 한문그룹 본사 및 계열사 17곳 압수수색 진행 중. 화면 속에는 검은 지퍼 재킷을 입은 수사관들이 박스와 봉인 스티커를 들고 본사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놓인 박스들 위로 증거물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고 직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자들이 몰려든 건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최도강. 겨울바람에 잔털이 흔들릴 정도로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불과 며칠 전 연회장에서 목이 터져라 웃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고함처럼 질문을 퍼부었지만 도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굳게 깨물고 있었죠. 그의 뒤로 보이는 한문그룹 로고는 그날따라 유난히 희미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니터 앞에 서서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낮게 끝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엔 통쾌함보다도 정해진 결말을 목격한 듯한 담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함부로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연민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무너짐의 순간을 확인하는 느낌뿐이었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회계 조작, 허위 계열사 설립, 횡령, 뇌물거래, 도강이 술김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였고 그 규모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의 지시로 움직인 장부들은 한 장 한 장이 모두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결국 그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한문그룹 대표 최도강, 구속수감. 그 제목이 적힌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안에는 분노도 안도도 아닌 묘한 허무함과 옅은 해방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도강이 구속되자 그가 이끌던 회사는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에 대한 추가 뉴스를 쏟아냈으며 임원들은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회사 서류를 모두 넘기기 위해 줄지어 대기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리듯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42년 전 아이들의 도시락을 빼앗으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던 그 아이는 나중에는 기업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이 더 큰 중심이 되었다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그 중심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탑처럼 부서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서짐의 순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그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다고 해서 44년 전 저에게 남았던 모든 상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를 어떤 감정으로 마주할지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 그것은 도강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며칠 뒤 접견 신청을 해온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교도소 접견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엔 삐걱거리는 의자 2개,
중간에 투명한 가림판 하나. 그 어떤 허세도 권력도 명함도 이 공간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도강이 들어왔습니다. 수의에 적힌 번호, 초점 잃은 눈, 굳어버린 어깨. 연회장에서 웃으며 잔을 흔들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그날은 그건 내가 술이 아니 그냥 그때도 미안했다. 진짜 미안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강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그냥 애들이 웃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땐 몰랐어. 몰랐다고.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가림판을 울리며 번졌습니다. 어릴 적 제 도시락을 걷어차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그저 이제야 모든 게 끝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듯.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강. 그 한마디에 그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42년 동안 억눌려 있던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짓? 걱정 마라. 이제 너는 내 죗값으로 평생 갚게 될 테니까. 그 말은 비난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고 판결이었고 마침표였습니다. 도강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그 말 한마디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 공간의 마지막 장면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잘 지내라, 도강. 그건 용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너에게 묶여있지 않다. 라는 제 인생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42년 동안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해방감이 실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새로운 계절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처럼 향후의 삶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 삶에도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 겁니다. 감사합니다.